진테트록을 만나러 갔는데 FBI가 실제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붙어갖고 봤더니 둘이 하룻밤을 보내요. 결혼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1940년대 초가 되면 이미 시작했거든요, 전쟁은. 그러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림도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 예. 그래서 주제가 뭐겠습니까? 원자폭탄을 개발하자. 독일보다 먼저 미국이. 요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이 전쟁은 아마 독일의 승리가 될 게 눈에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질라르드와 아인슈타인의 편지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떤 그 시발점이 돼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그로브스 장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젊었을 때 오펜하이머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한 명은 장군이고 한 명은 과학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군사와 과학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 혁명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두 개 다 필요하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네, 환경이 너무 예, 다르니까.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도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 아닌 의지를 하면서 자기가 우위가 될 수 있는 사이일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운명적인 콤비가 된 거죠. 서로가 견제하고 돕고 뭐 이러면서 그런 사이가 됐는데 바로 이 그로브스 장군 내년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누가 맡았을 것 같아요? 얼굴만 지금 딱 봤을 때는 네. 동글동글하고 조금 볼이 좀 있어야 돼요. 한국 배우가 맡았나? 백일서 아저씨가 맡았나? 아.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예. 오. 예. 은근 또 닮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로브스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추진력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펜타곤도 이 사람이 지휘해서 지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이.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레슬리 그로브스를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어떤 지휘자로서 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자로서는 오펜하이머가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이 연구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942년에 미국도 시작을 했어요. 좀 다른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네. 독일의 정말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바로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아. 불확정성의 원리로 양자역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금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 오펜하이머의 친구가 비밀 편지를 보내는데 예. 지금 하이젠베르크가 베를린의 핵 연구 시설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핵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하이젠베르크가 그 당시 이제 스위스에 강연이 있었대요. 스위스 강연 올 때 빨리 이 사람을 납치를 해라. 예. 왜냐면 오펜하이머가 스위스 강연을 갔어도 독일에서 분명히 너를 납치했을 거다. 너네가 순수를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실제로 납치까지는 안 했는데 역사의 어떤 그 기록에 따르면 레슬리 글로버스가 실제로 44년에 하이젠베르크를 납치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럴 정도로 이제 독일에서도 지금 한창 뭔가 그 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비밀리에 이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진행을 하면 연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로브스 장군이 오펜하이머한테 어디에서 연구를 하면 좋겠냐 이랬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뉴멕시코. 그렇죠. 보약의 도시. 보약의 보약의 도시 바로 뉴멕시코 로스 엘러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근데 이 당시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목장 학교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페 구그림의 저기 저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이 바로 로스 엘러머스라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보시면 메사라는 지형인데 마치 그 산 같은데 이 산 위가 평지 같은 그래서 이게 테이블 같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메사거든요. 그래서 그 메사 지형이 있어요. 그게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풍경도 너무 좋고 제일 위에서 이렇게 메사 구조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해서 오펜하이머가 제안을 하고 그루브스가 좋다. 예. 그래서 거기에 연구소를 짓게 되죠. 그 연구소 이름이 지금도 유명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펜하이머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학이고 하나는 뉴멕시코라 그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펜하이머가 되게 슬펐던 게 이 두 개를 함께 누릴 수가 없어서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뉴멕시코에서 네. 물리학을 하는. 그렇죠. 꿈을 잃은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로스알라모스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여기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정말 그냥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과학자들. 폰 노이만, 엔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많아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였는데 오펜하이머가 생각했던 구조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라늄 총알을 만드는 거야. 총알을 만들어서 딱 그 폭탄 자체가 총처럼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라늄 총알을 탁 쏘면은 그 우라늄 총알이 총열을 따라서 쭉 전진하겠죠. 그러면 그 끝에 총열 반대편 그 끝에 3번 거기에 또 다른 우라늄이 있는 거예요. 막대 모양의 부딪히면서 핵분열이 팡 하고 터지는 이 총구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총구 방식의 우라늄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진짜 쓰게 돼요. 예,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원자폭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로스알라모스의 새로운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방문을 해요. 누구였냐면 궤도 연구원과 매우 닮은 예, 닐스 보어가 예, 로스 알라모스를 찾아옵니다. 왜냐면 1943년이 되면은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나치가 정말 그 여기저기 전쟁을 키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닐스 보어도 그 독일 요원들이 이 닐스 보어를 암살을 시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설명을 하도 하니까 네. 암살해야죠. 아, 그렇죠. 이 사람도 엄청 설명충이거든. 그쵸. 말 엄청 많아요. 다만 예. 조곤조곤 얘기하죠. 궤도랑은 다르게. 이제 구출해야 되잖아요. 닐스 보어를. 네. 이제 지금 스톡홀름에 있었는데 이제 독일 요원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군에서 이 사람을 구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 영국군이 폭격기를 끌고 가서 닐스 보어를 태워요. 그 폭격기에. 그럼 폭격기가 엄청 고도를 높여서 하늘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그쵸.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닐스 보어한테 헬멧에 산소 마스크 있으니까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빨리 쓰세요. 쓰세요 네. 했어. 근데 쓰지 못했어. 왜요?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기절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런던으로 가서 미국의 이제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미국행을 선택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는데 크로프스 장군이 과학자들이 항상 약간 과학자들은 오픈이잖아요. 오픈. 모든 걸 오픈하잖아요. 근데 군사 시설은 어때요? 다 클로즈잖아요. 예, 다 보안이잖아요. 네. 크로프스 장군이 쓸데없는 얘기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저 얘기는 하지 마라. 로스알라모스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근데 보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뭐 예. 다른 게 더다. 그러니까 때려. 그냥 네. 차라리 때려. 도착하자마자 오펜하이머를 만나면서 5분 만에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야 이거 비밀이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이젠베르크 기억하시죠? 독일에서는 지금 하이젠베르크를 중심으로 마치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이젠베르크가 보호의 제자예요. 전쟁 전에는.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랑 보호랑 실제로 유럽에 있을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이젠베르크가 원자폭탄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이젠베르크 말로는 전쟁 중에 완성되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그 하이젠베르크가 자기 앞에서 그렸던 거를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과학자들 앞에서 직접 그립니다. 이런 걸 만들고 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인 거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독일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하늘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너무 다행이다. 하늘에서 네. 내려오면은 에너지가 이제 물 끓이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끓여. 사실은 보호가 정말로 걱정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우리 모두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 바로 히틀러와 나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호가 얘기한 건 전쟁 이후를
이걸 걱정하고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 서로 다른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남게 되는데 하나는 자유주의의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의 소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소련과 미국은 동맹이에요. 히틀러와 적대를 하고 있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단독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소련이 알게 되면 위기감을 느끼고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소련이랑 전쟁이 미국이랑 서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인류를 파멸로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전쟁 후의 미래 때문에 온 거예요. 또 다른 냉전이 또 올 수 있다.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렇죠. 냉전을 넘어서 이게 진짜 핵폭탄을 다 모든 나라가 만들어서 정말 다 터트리면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기왕이면 개발하고 있을 때 소련에도 오픈해라. 그리고 이게 너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죠. 보어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오펜하이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 쪽에서는 왜 이걸 공개해야 돼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거는 가치관의 대립이에요. 어떤 게 맞을지 난 몰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전쟁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쟁 중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이죠. 바로 스탈린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어가 이거를 얘기를 하러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윈스턴 처칠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정부에서는 다 보어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런 와중에도 오펜하이머는 누구를 만났냐면 또 진 테트록을 만나요. 분명히 아까 키티랑 결혼했잖아요. 그쵸. 진 테트록한테 까였잖아. 네, 그쵸. 까였죠. 또 만나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히틀러와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다음 소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네, 진 테트록은 공산당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이때쯤 되면은 FBI가 오펜하이머가 공산당원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네, 진 테트록을 만나러 갔는데 FBI가 실제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붙어갖고 봤더니 둘이 하룻밤을 보내요. 결혼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FBI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스파인가? 혹시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원자폭탄 기술을 진 테트록한테 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FBI가 진 테트록을 도청하기 시작하고 오펜하이머는 이미 예전부터 쭉 도청하고 있었어요. FBI가. 근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 때 오펜하이머가 얘기한 거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네, 만났다. 대신에 이제 이 이후에 두 분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1년 뒤인 1944년 1월에 네. 진 테트록이 자살을 합니다. 네, 약을 먹고 욕조에서 자살을 한 채 발견되는데요. 예. 왜 자살했는가?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제 진 테트록의 가족들은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설로는 진 테트록이 실제로 약간 그 양성애자의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서양마저도 동성애가 약간 질병으로 여기던 때였어요. 그리고 진 테트록이 그때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실제 부인이었던 키티 오펜하이머. 그러고 다음 해에 둘째가 나와요. 일단은 예. 유전자를 넘기는 데는 충실하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로스 알라모스가 국립연구소잖아요. 국립연구소니까 의료 지원이 되는 거야. 무료. 무료 유전자 전달.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진짜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펜하이머가 계획했던 건 총구 모양의 총구 네. 형태의 원자폭탄이었어요. 우라늄으로는 가능했어. 근데 우라늄으로는 가능했는데 더 효과적인 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작은 양으로 훨씬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 예. 근데 이제 플루토늄 자체를 많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엔리코 페르미가 중성자를 던져서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공 원자야.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연구 단계에서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도 플루토늄 기반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총구 방식으로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방식을 바꿨죠. 네파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플루토늄 공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축구공만하게. 그 안에 중성자가 발생하는 물질들을 껴넣습니다. 그리고 그 겉을 우라늄으로 감싸고
겉을 또 TNT 같은 폭탄, 화약 폭탄으로 감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폭 회로를 360도에 다 설치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그렇죠. 예, 이게 가젯이라고 해서 최초의 원자 폭탄이에요. 그래서 기폭 장치 저렇게 복잡하게 360도를 다 설치를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딱 터뜨리면 일단 처음에는 겉에 있던 TNT 같은 화약 폭탄이 터지겠죠. 터지면은 그 쇠구슬이 워낙 크게 단단하게 돼 있으니까 내부로 엄청난 압축을 일으킵니다. 폭파가. 그러면서 그 내부 압축이 우라늄을 또 터뜨리겠죠. 그 우라늄이 또 내부 압축을 해요. 그러면 안에 있던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믹스가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중성자를 팡 발생을 시킵니다. 플루토늄 내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플루토늄이 터지겠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네이파 방식에.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가젯입니다. 예, 요게 고 있으면은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갑자기 근데 그 와중에 루즈벨트가 사망을 해요. 사실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약간 그 원자폭탄을 실제로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회의적인?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냐면 트루먼이 됩니다. 트루먼. 예. 트루먼은 좀 그 원자폭탄을 쓰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었는데 히틀러가 또 사망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가 갑자기. 원자폭탄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왜 만들어야 되지 하는 문제가 갑자기 과학자들 사이에서 로스알라모스에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다음 대통령이죠. 트루만. 트루만이 독일은 이제 항복에 가까워졌는데 나치는 무너졌는데 아직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루만이 이 당시에 이제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도쿄 den공 습이라 그래서 도쿄 전체를 그냥 박살을 내고 막 이러던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았던 게 약간 이 당시 일본은 지금 우리의 북한이랑 비슷해요. 그 일본 천황이 신격화가 돼 있는 상태였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라 그래서 내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전투기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로 때려 박는 그냥 자기가 자살하면서 이런 행동들까지 하니까 미국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스커지.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원자폭탄을 일본에 쓰자. 그쵸. 예. 1945년 5월 말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임시위원회가 열리면서 일본의 어디에다가 그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랑 그로브스 장군이 이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했던 게 바로 히로시마에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 지역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서 그냥 목표는 그거였어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신무기를 개발했잖아요. 이거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그 다음에 전쟁을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될 그런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안 쓰고 끝내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에다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원자폭탄을 써서 절대적 항복을 받아야 됐던 이유가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 일본이랑 소련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소련도 언제든 틈만 내면 일본을 공습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트루만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탈린이 특정 시기 이후에 일본을 공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약속을 받아낸 트루먼에. 그날이 언제였냐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뭐죠? 그렇죠. 소련은 8월 15일에 일본을 공습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전쟁 후잖아요. 전쟁 후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요 두 가지의 이제 갈등이 시작될 게 분명했는데 일본을 만약에 소련이 가져가게 되면 이게 아시아 지역은 그냥 다 밸런스가 공산주의인 거야. 그죠. 밸런스가 붕괴죠. 예. 네, 우리 부루마블 할 때도 예. 한 지역 다 뺏기면 끝나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몇 개 그렇죠, 박아놔야 돼. 예. 맞아요. 내 거 몇 개 박아놔야지. 예. 그래서 이제 급해진 거죠. 미국에서도 절대적인 항복을 미국에서 그 전에 빨리 받아내고 아예 끝내버려야 자기들의 어떤 그 자유주의 바운더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일 전까지는 무조건 이거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로브스가 재촉을 했어요. 빨리 이거 해라.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 네파 방식은 너무 복잡해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사이트라는 뉴멕시코의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여기가 어디 근처냐면 우리 그 떠날 가게 그 화이트 샌드 있죠. 네, 거기에요. 거기. 거기서 이 가젯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됐죠.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을 하죠.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오펜허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 그리고 세계의 파기자가 되었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원자폭탄의 그 위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실험
실험용이었어요. 실험용 원자폭탄.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건 어마어마했던 거고 실험이었는데도 이게 위력이 엄청나게 큰 거야. 각이 보이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무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걸 네, 만든 네, 게 된 네. 거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1945년 8월 6일 리틀보이 리틀보이 갑니다. 길쭉하죠, 길쭉. 이게 뭐예요? 총구 방식의 우라늄 기반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3일 뒤 가젯을 통해서 성공을 확인했던 플루토늄 기반의 네파 방식의 팬맨이라는 폭탄을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9일에 떨어뜨립니다. 이걸 직접 보면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환호를 했는데 자러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좀 이제 이때 이후로 과학자들이 약간 이 원자폭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게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합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다만 이거 덕분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절대적인 항복을 선언을 했죠. 예, 뉴욕타임즈에도 엄청 크게 대수특필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독립했다. 바로, 예,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 예,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오펜하이머는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가 돼요. 어쨌든. 근데 예, 이게 바로 실제 참상이에요. 원자폭탄이 왜 심각하냐면 그 폭파 당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미래까지도 지형이. 파괴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각심을 예, 일으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너무 예상을 했으면서도 충격을 받았겠죠. 받으면서 트루먼이랑 이제 만났어요. 트루먼 대통령이랑 만나갖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가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이 아니 피는 내가 묻혔는데 제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면서 과학자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요. 트루먼이. 예. 참 뭔가 오묘하죠. 예. 둘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소련 스파이들이 로스알라모스에 네. 과학자로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클라우스 푹스라는 영국 과학자 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련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이 고용했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드 그린그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1950년쯤 이제 잡힙니다. 소련의 스파이로.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오펜하이머가 물론 이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약간 그 공산당원에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로스알라모스의 스파이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로다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언맨 아닙니까? 네, 내년 오펜하이머 영화에 루이스 스트라우스로 나오는 이 스트라우스가 엄청난 뭐 자산가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에 발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엇을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 아시죠? 고등연구소. 아인슈타인이 그 인생 후반에 살고 있던 예. 거기에 이제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우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호의적인 마음에 1947년에 오펜하이머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오펜하이머를 꼬십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연구소 소장을 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소장이 됩니다. 고등연구소에. 예.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이 당시 전쟁 때문에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오던 시기였고 그 중에서도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과학자가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비현실적인 곳인데 왜냐면 닐스 보어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창문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걸어간다. 근데 아래층엔 오펜하이머가 있다. 와.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또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폰 노이만. 우리 폰 노이만. 오펜하이머가 여기 소장이었을 때 폰 노이만이 이제 리더가 돼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렉트로닉 컴퓨터, 전자 컴퓨터의 어떤 기반을 다지죠. 둘이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핵 경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까지 호의적이었던 오펜하이머를 연구소 소장으로 앉혔던 스트라우스 그리고 수소폭탄을 개발했던 텔러 이 두 사람이 우리는 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수소폭탄을 진짜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고 오펜하이머는 이제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반대의 편에 서게 돼요. 이제 그만 만들자. 네, 안 된다. 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트라우스랑 텔러는 오펜하이머를 별로 안 좋아했겠죠.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네. 갑자기 이제 와서 지금 왜 저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트라우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대를 자꾸 하지? 간첩인가?
돌려놓고 보니까 뭐 이미 있는 FBI가 오펜하이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 거기는 진테트록도 있었고 오펜하이머랑 사실 상관없었는데 어쨌든 그 스파이가 있었고 로스알라모스에 이거다. 뭔가 이상하다. 네, 그러면서 로버트 오펜하이머랑 스트라우스가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스트라우스가 이 오펜하이머가 간첩인 것처럼 약간 푸시를 넣기 시작을 하죠.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고 그 이 사람은 또 파워가 있으니까 음. 정치적인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래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청문회가 음. 1954년에 열리게 되고요. 엄청 말라갔어요 지금 얼굴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억울하다. 야. 네, 나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통한 거죠. 안 통해서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갖고 있던 보완적인 그 권위들이 다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그냥 스트라우스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돌이켜 와서 이런 책이 나오고 실제 그 오펜하이머의 자서전을 쭉 조사들을 쫙 해보니까 오펜하이머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거였는데 네. 공산당원이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함이 언제 풀렸을 것 같습니까? 죽고 나서 죽고 나서 공식적으로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 권한 몰수당한 거를 복귀시킨 날이 언제냐면 저번 주였습니다. 야. 네. 또 레미팅 할 줄 알고. 예. 또 또 전화 왔어요. 저. 사실 우리가 예. 이거 준비하는 거는 그거 한두 달 전에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이 주제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크리스토퍼 논란이 저번 주에 저 전화 한번 하더니 야 그럼 예고편 한번 쏴줄게. 그러더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좀 해줄게. 레미팅 안 보는 데가 없네요.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미쳐버리겠어. 피곤합니다. 이제 예. 랩미팅 안 보는 데를 찾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요. 예. 저기 뭐 우간다 예. 뭐 이런데 그쪽 정부 아직 안 보고 있죠. 또 암암리에 볼 수 있어요. 거기도 볼 수 있어. 예, 암암리에 볼 수 야, 있어요. 이제 뭐 안 예. 보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일생이 재밌죠. 아무튼 오펜하이머가 그죠?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오펜하이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아이고. 그래서 67년에 인후암 진단을 받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책이죠. 예. 예, 짧게 잡아주세요. 광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펜하이머 바로 이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다룰 거고요. 이야. 그리고 이 날짜 개봉일 23년 7월 21일 중순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성공했던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던 게 바로 7월 중순이었어요. 7월 16일. 딱 7월 그 주예요. 그 주. 영화 개봉일은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16일은 못한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배경도 트리니티 실험인 거예요. 네. 내년에 과연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좀 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